남편 민준이 오늘 늦게 들어올 거라고 미리 문자로 알려왔을 때 나는 서랍에 숨겨둔 막걸리 병을 꺼내고 그가 좋아하는 콩나물 국밥과 파전을 차렸다. 식탁 위에 빨간색 냅킨을 펴고 벽시계가 8시를 가리킬 때쯤 문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짙은 미소를 지으며 양복을 벗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나는 자연스럽게 입가에 미소를 띄웠다. 승진 축하해. 나는 막걸리를 2잔에 따르며 그에게 컵을 건네고 민준은 손을 내밀어 내 볼을 살짝 꼬집었다. 고마워, 유진아. 이번 부서장 승진은 내 덕분이야. 매일 밤 기다려주고 어제 프로젝트 마감할 때 간식까지 챙겨줬잖아. 그의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결혼 5년 동안 민준이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할 때마다 나는 항상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고 그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시어머니의 병 관리까지 혼자 책임졌다. 시어머니가 관절염으로 걸음이 불편해진 뒤 매주 물리치료센터에 모시고 가며 집안일을 모두 혼자 처리했던 건 물론이다. 민준이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기뻤다. 그런데 식탁에서 파전을 나눠 먹던 중 시어머니가 방에서 천천히 나와 식탁 끝에 앉았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지만 나는 어머니, 막걸리 한 잔 드실래요? 라고 물었을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막걸리 잔을 살짝 밀어내고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민준아, 너 이제 부서장이 됐으니까 유진이랑 이혼해. 그 한마디가 들렸을 때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떡 벌렸다. 민준도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다. 무슨 말이냐고? 너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니? 유진네 집안이 아버지 때부터 빚이 많은데 협력사 사람들이 이걸 알면 내 명성에 지장을 줄 거야. 게다가 유진이는 아이도 못 낳잖아. 넌 이제 더 좋은 여자, 집안 배경도 좋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해야 해. 시어머니의 말이 쏟아지자 내 귀가 울렁거렸다. 빚이라니. 내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약간의 빚을 진 건 사실이지만 이미 3년 전에 모두 갚았고 민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더욱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작년 병원 검사에서 민준의 정자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이걸 모르고 나만 탓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은 입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을 보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내 가슴이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승진 축하 파티처럼 준비했던 이 밤이 갑자기 최악의 날로 변해버렸다. 막걸리 잔이 식탁에 떨어져 파편이 튀는 소리가 귀를 찔렀다.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손을 떨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을 뒤로 물렸다. 파편이 검은색 양복 바지 끝을 스쳤지만 민준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시어머니에게만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 유진네 아버지 빚은 벌써 3살 전에 다 갚았어요. 저도 그때 함께 도왔고 그래도 가문 이름의 얼룩은 지워지지 않지. 시어머니가 민준의 말을 가로막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주 삼촌네 아들 결혼식에서 협력사 사장님이 민준 부인, 아버지 요즘 어떠신가요? 하며 눈치채지 않았어. 그때 너는 얼굴이 빨개졌잖아. 이제 부서장이 되면 이런 잡소리가 더 많아질 거야. 내 미래를 망치게 할 거라도 마. 나는 입을 열어 반박하고 싶었다. 그 협력사 사장의 말은 그냥 관심일 뿐 전혀 나빠진 눈빛도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었고 민주는 그 눈을 피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아이는? 시어머니가 다시 나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결혼한 지 5해 동안 배가 한 번도 불러본 적 있니? 이 집에서 손자 하나 못 보고 나는 죽을 텐데 너 같은 불임녀랑 민준이 계속 살면 어떡해? 심장이 쿵 찔리는 느낌이 왔다. 작년 봄
민준과 함께 산부인과에 갔을 때 의사가 남편의 정자 운동성이 낮아 수정 확률이 적습니다라고 말한 걸 기억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어머니께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애원해서 나는 입을 다물었는데 이제 시어머니는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건 사실. 내 목구멍이 막혀 말이 끊겼다. 민준이 나를 살짝 붙잡는 손이 느껴졌다. 그 손이 약하고 떨려서 나는 기대를 버렸다. 그게 무슨 사실? 내가 못 나온 것 외에 뭐가 있겠어? 시어머니가 의자에 다시 앉아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일 아침 이혼 계약서 준비해 둘게. 민준이 서명하면 너도 빨리 서명해. 너 같은 사람이 민준의 길을 막으면 안 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식탁 위에 걸린 채 나와 민준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파전 식어가는 냄새와 막걸리 향기가 뒤섞여 위가 아프기 시작했다. 유진아, 미안해. 민준이 결국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니도 요즘 관절염이 심하고 긴장 좀 타는 거야? 내가 좀 더 말을 해야 했는데. 그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죄책감보다 무력감이 더 가득했다. 민준아, 너는 지금 부서장이 됐잖아. 그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나인데 너는 왜 항상 어머니 뒤에 숨어 있어? 민준은 입을 열려고 애쓰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 사람은 절대 나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걸 오늘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다. 문을 닫는 순간 저녁 식탁의 긴장감이 살짝 풀렸지만 대신 가슴속은 더욱 무겁게 눌렸다. 어두운 방 안에서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을 불러들였다. 아래층 마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엘리베이터 운행 소리가 들리지만 이 집은 왠지 모르게 고요하기만 했다. 책상 위를 비추는 작은 램프 불빛 아래 결혼 기념일에 민준이 준 선물인 포도주 잔이 놓여 있었다. 그때는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라고 속삭였던 그의 목소리가 귀에 떠올랐다. 나는 잔을 살짝 만져보니 표면에 얇은 먼지가 묻어 있었다. 언제부터 이 잔을 쓰지 않았는지 혼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민준도 회사 일에 바빠 함께 마실 시간이 거의 없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지난 5년간 써온 가족 일정표가 들어 있었다. 첫 줄에는 어머니 관절염 물리치료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민준 회사 야근 날짜 15일, 20일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작년 여름 시어머니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던 날 비가 세차게 내렸다. 나는 우산을 들고 시어머니를 센터까지 모셔다 드렸고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프로젝트 파일 깜빡했어라고 급히 문자를 보내서 그 파일을 회사까지 돌려줬다. 그날 저녁 나는 감기에 걸렸지만 민준은 오늘 회에 너무 길었어라며 그냥 잤고 시어머니는 감기라도 걸리면 집안일 못하잖아라고만 말했다. 그때는 아마 곧 좋아질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었다. 민준이 성공하기만 하면 시어머니도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시어머니가 불임녀라고 불렀을 때 민준이 한마디라도 변호해줬더라면 나는 눈을 감고 숨을 죽였다. 손가락이 일정표의 마지막 페이지에 닿았다. 거기엔 민준 부서장 승진 기념 콩나물 국밥과 파전 준비라고 오늘 아침 적은 글씨가 보였다. 그 글씨를 보며 나는 웃음이 나왔다. 정말 바보 같았다. 나는 이 집의 일상, 민준의 일, 시어머니의 건강만 생각하며 살았지만 나 자신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방 안쪽 옷장을 열어보았다. 민준의 양복, 시어머니의 편안한 집착용 옷, 그리고 나의 옷은 가장 구석에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옷들 중에서 여름에 입었던 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평소 읽던 책 몇 권을 꺼냈다. 가방에 넣어보니 의외로 적은 양이었다.
이 5년간 나의 모든 게 이 정도면 충분한 걸까? 침대에 앉아 손가락에 끼운 결혼 반지를 돌렸다. 반지는 작년 민준이 월급을 모아 새로 산 것으로 이번엔 잘 맞을 거야 라고 웃으며 끼워줬었다. 나는 반지를 살짝 돌려 손가락에서 뗐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지만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반지를 책상 서랍가장 안쪽에 넣고 가방을 침대 끝에 놓았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이혼 계약서를 보면 민준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했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지난밤처럼 잠시만 생각해주지? 라고 애원한다 해도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단호히 다짐했다. 이 집에서 나를 잃는 건 결국 그들 자신의 손이었을 뿐이다. 아침 9시, 알람 소리 없이 자연히 눈을 떴다. 방 안은 아직 어둡고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이 책상 위의 반지 상자에 비쳐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방을 확인했고 안에는 주민등록증, 통장, 그리고 미리 준비한 개인 소지품 목록이 들어 있었다. 거울 앞에서 간단히 화장을 고치고 평소 입던 청색 블라우스를 걸쳤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니 여기서 5년을 살았지만 내가 정말 소유한 건 이 가방 안에 있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고 민주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식탁 중앙에는 하얀 종이 2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이혼 계약서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앉아.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툭 던진 말이 들렸다. 나는 의자에 앉았고 민준이 급히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표정에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유진아, 어젯밤 생각해봤어? 민준이 계약서를 손으로 덮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도 감정적으로 말한 거고 우리 좀 더 이야기해보자. 이혼은 너무 급한 거 아니야? 급하다고. 시어머니가 민준의 말을 가로챘다. 어제 이미 다 말했잖아. 이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만들어달라고 한 거야.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했으니까 빨리 서명하고 떠나라. 시어머니가 펜을 내게 던졌다. 펜은 식탁 위를 굴러 내 손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펜을 집어들고 계약서를 펼쳐보았다. 재산 분할란에는 공동명의 아파트는 민준에게 귀속, 유진은 현금 500만 원을 받는다라고 적혀 있었고 그 외 다른 약속은 하나도 없었다. 5년간 내가 벌어온 돈으로 함께 낸 아파트 대출 상환금, 매일 꾸준히 해온 집안일, 시어머니의 병관리, 이 모든 게 500만 원으로 치환된 것이다.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시어머니에게 물었고 그녀는 코를 골았다. 내가 뭘 한 거냐고? 민준이 돈을 벌어온 거야? 아파트도 민준 이름으로 산 거잖아. 500만 원은 이미 너에게 너무 많이 주는 거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때 민준이 다시 손을 뻗어 나의 손을 붙잡았다. 유진아, 미안해. 내가 좀 더 돈을 주고 싶은데 어머니가 막아서. 잠시만 기다려줘. 내가 설득해 볼게. 기다릴 필요 없어. 나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내가 낸 아파트 대출 상환 내역, 시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민준이 승진에 성공하는 데 기여한 프로젝트 아이디어 노트였다. 이것들 보세요. 나는 서류를 식탁에 펼쳐놓았다. 아파트 대출은 매달 내 월급으로 30%를 상환했고 시어머니의 물리치료비와 약값도 내가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이번에 승진한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제가 작성한 노트에 있는 내용인데 이 노트는 지난해 10월에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준은 입을 떡 벌렸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펜을 꽂고 이혼 계약서의 서명란에 내 이름을 크게 적었다.
글씨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을 꽉 쥐었고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 가슴이 홀가분해지는 느낌이 왔다. 서명했으니까 이제 나갈게요. 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가방을 메었다. 민준이 발을 내디디며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피하고 문을 향해 걸었다. 문을 열 때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입구 신발장에 놓인 내 슬리퍼를 치우고 미리 준비해둔 작은 캐리어 가방을 들었다. 가방은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썼던 것인데 당시 민준이 유진이가 짐을 너무 적게 싸내라고 웃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차갑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맞은편 집문이 살짝 열렸다. 이웃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어 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소 시장에 가다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던 할머니였는데 오늘은 눈이 커지며 유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짐을 왜 싸고 있니? 라고 물었다. 할머니, 방금 이혼했어요. 이제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나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할머니는 입을 떡 벌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며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내 표정이 생각보다 차분했고 심지어 조금은 가벼워 보였다. 5년간 이 아파트에서 숨막히는 듯 살았던 게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1층 로비에 나오니 관리인 아저씨가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오늘 출근하세요? 라고 물었고 나는 아니요. 이사 갈 거예요 라고 답했다. 관리인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신문을 내려놓지만 나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문을 향해 걸었다. 아파트 앞길에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내 얼굴에 닿았고 나는 손으로 잎을 털어내며 길을 걸었다. 주차장에 민준의 차가 보였는데 그 차는 우리 결혼 기념일에 산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낯선 차처럼 보였다. 혹시 민준이 뒤를 쫓아올까 싶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파트 입구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민준을 붙잡았을지도 모르겠고 혹은 민준이 그냥 방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나에게 상관없는 일이었다. 길가에 택시를 불렀다. 택시 기사가 어디로 가실까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미리 정해둔 친구 집 주소를 말했다. 친구 예진은 어젯밤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집에 와도 되라고 말해줬다. 택시에 가방을 싣고 앉았을 때 마침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민준이라고 뜨고 있었지만 나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 리스트에 추가했다. 택시가 아파트를 벗어나 길을 나설 때 나는 창밖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지난 5년간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민준이 결혼 반지를 끼워줬을 때의 설렘, 시어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민준 잘 부탁해라고 말했던 모습,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에 아쉬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시어머니의 편견과 민준의 무기력함 속에서 나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제 떠나면서 다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택시가 친구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예진이 이미 앞마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손을 흔들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침내 진짜로 자유로워진 것 같다고 느꼈다. 예진네 집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을 때 그녀가 따뜻한 홍차를 들고 나왔다. 휴, 좀 쉬어. 그 집에서 벗어나서 다행이야. 예진이 컵을 내밀며 말했고 나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예진네 집은 작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고 책장에 가득한 책과 식물들이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그들 지금 뭐 할까? 예진이 궁금해하며 물었고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아마 내 방을 뒤지고 있을 거야.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1시간 후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보낸 사람은 맞은편 이웃 할머니였다. 평소 할머니와 카카오톡으로 간단한 소식을 주고받곤 했는데 메시지에는 유진아, 내 남편이 내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네. 문도 열고 서랍도 다 뒤집고 있으니까. 시어머니도 소리치고 있으면서 그녀가 무얼 가져갔어? 라고 물어대고 있단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방을 완전히 치웠기 때문이다. 평소 쓰던 스킨케어 제품, 책, 심지어 내가 자주 쓰던 머리빗까지 모두 가져갔고 민준이 선물해준 작은 장식품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냉장고에는 지난 주말 준비한 김치찌개와 반찬도 모두 비워버렸다. 그 반찬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만들어줄 의무가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민준이었지만 나는 이미 그 번호를 차단했기 때문에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몇 분 후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유진아, 어디 있니? 빨리 전화해. 내 방에 아무것도 없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이혼 안 할 거야. 시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시니까 한 번만 대화해보자. 나는 메시지를 하나도 읽지 않고 삭제했다. 예전에는 민준의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의 말들이 모두 거짓으로 들렸다. 시어머니가 후회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했고 민준은 다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를 버릴 것이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예진이 내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말했다. 그냥 무시해도 돼.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잖아.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는 벚꽃이 더욱 활짝 피어 있었고 바람에 날리는 꽃잎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보였다. 민준이 또 몇 번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나는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바꾸고 예진이와 함께 점심을 준비했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고 이제 그들의 패닉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내가 떠난 빈자리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예진네 집에서 지난 세일 기간 동안 나는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구인 사이트를 뒤지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예전에 나는 마케팅 회사에서 3년간 일했던 적이 있었고 민준이 회사 프로젝트에 막혔을 때마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주거나 경쟁사 분석 자료를 정리해준 적이 많았다. 그때는 그의 성공이 우리 가족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내 자신의 커리어에 써먹으려고 했다. 어느 오후 맞은편 이웃 할머니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유진아, 민준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매일 밤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고 방에서 책상 치는 소리까지 들려. 시어머니도 걱정해서 혈압이 오르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 나는 메시지를 읽고 잠시 멈춰섰다. 민준이 승진 후 맡은 첫 프로젝트는 회사의 핵심 클라이언트와의 마케팅 캠페인이었고 그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아이디어는 지난해 겨울 나와 민준이 함께 집에서 밤을 새워 고민하며 나온 것이었다. 당시 나는 아이디어를 노트에 상세히 적어주고 타겟 고객 분석 데이터와 실행 단계까지 함께 정리해 민준에게 건네주었다. 그 노트는 민준이 서재의 두 번째 서랍에 넣어뒀을 텐데 그는 그때 내가 잘 다룰게 고마워라고 말하며 넣어뒀지만 아마도 그 노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내가 만든 자료를 보조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틀 후 민준이 차단한 번호로 숨가쁜 듯한 문자를 보냈다. 유진아, 제발 답장해. 프로젝트가 망해가고 있어? 클라이언트가 다음 주에 구체적인 아이디어 발표를 요구하는데 내가 작성한 마케팅 노트가 없으면 안 돼. 서재 서랍에 있었는데 어디 갔어? 내가 온 집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어. 너 없이는 아이디어도 구체화할 수 없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희 노력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나는 문자를 읽고 웃음이 나왔다. 그 노트는 내가 떠나기 전에 서랍에서 꺼내 가져왔던 것이었다. 당시 민준이 내 노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노트를 다시 찾으려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 노트를 지금 가방 속에 넣어뒀고 이것은 내가 마케팅 분야에서 다시 일하기 위한 중요한 포트폴리오 중 하나였다. 실제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와 데이터 분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예진이 내 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 사람이 이제야 내 중요성을 깨달았네. 너는 그 노트를 절대 주지 마. 그건 내가 혼자 고민해서 만든 거잖아. 민주는 그저 가져다 쓴 것뿐이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다시 여러 번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예진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어 전화를 걸었지만 예진은 유진은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방해하지 마. 그녀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스토킹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민준의 후회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했던 사소한 일들까지도 그의 일과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다. 프로젝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그가 회사에서 쓸 발표 자료의 형식까지 내가 정해준 적이 있었고 심지어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시간을 조율하는 것까지 내가 도와줬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력서를 마무리하고 두 곳의 마케팅 회사에 지원서를 보냈다. 민준의 문자는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고 나는 앞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 그의 후회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자신을 찾고 있다는 점이었다. 예진이 저녁 식사 준비하며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다. 오늘 오후에 유진아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너무 심심해서 그랬나 봐. 나는 숟가락을 멈추고 예진이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예진에게 연락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했어? 처음엔 좀 높은 톤이었어. 유진이 지금 어디 살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만나게 해줘라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주진이는 이제 새 직장 준비하느라 바빠요. 그녀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피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 그럼 유진이는 잘 지내? 몸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물었어. 예진의 말을 들으며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시어머니가 나의 건강을 묻는 건 처음이었다. 예전에는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라도 걸리면 집안일 못하잖아라고만 말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말했어. 어제 동네 행사 준비하려고 가게 갔는데 유진이 예전에 정리해둔 할인권도 없고 행사 장소 연락처도 못 찾겠어. 혼자서 물건 사다가 가방도 떨어뜨렸고 하면서 목소리가 눈물 섞이더라. 예진이 국을 떠먹으며 계속 말했다. 나는 유진이 지금 마케팅 회사 면접 보러 갔대. 새 직장에서 잘할 거예요라고 답했더니 전화 건너편이 잠잠해졌어. 그러더니 그래? 그럼 그녀한테 잘 지내라고 전해줘라고 말하고 끊었어. 나는 밥을 씹는 속도를 늦췄다. 동네 행사는 매년 4월에 열리는 작은 축제로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주민회에서 맡아서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나가 할인권 모으고 음식 주문하고 장소 정리까지 모두 처리했다. 작년엔 시어머니가 이 행사는 내가 주도해서 하는 거야라고 주민들에게 말했지만 뒤에서는 나에게 빨리 처리해. 주민들 기대 많잖아라고만 명령했을 뿐이었다. 이틀 후 맞은편 할머니가 다시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냈다. 사진 속엔 민준이 집 앞에서 카드를 잃어버린 줄 알고 뒤적거리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어제부터 계속 실수만 해. 유진이가 있을 땐 이런 거 없었잖아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의 메시지에는 어머니가 요즘 자주 유진이가 이걸 어떻게 하던지 하면서 속삭여. 어제는 유진이가 사돈 어머니 약도 찾지 못해서 혼났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고 무표정하게 화면을 껐다.
시어머니의 약은 내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통에 나눠 넣어 두었고, 민준의 카드는 항상 현관 서랍 척칸에 놓아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걸 내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내가 떠난 후엔 가장 기본적인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진이 내 옆에 앉아 그 사람들 이제야 너의 존재감을 깨달았네라고 말했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시어머니의 좌절은 단순히 내가 없어 불편해라는 수준일 뿐 아직 내가 잘못했다는 진정한 후회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미래를 위해라는 핑계를 대고 있을 테고 민주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말에 맞춰 살고 있을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면접을 본 마케팅 회사에서 합격 통지 문자를 받았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사 가능하시겠습니까? 라는 글씨를 보며 나는 드디어 웃을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좌절이나 민준의 어려움은 이제 내 삶에서 가장 작은 부분일 뿐이고 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입사 전날 나는 예진이와 함께 쇼핑을 나가 새 직장 옷을 사러 갔다.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살짝 켜보니 맞은편 할머니가 보낸 긴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다. 유진아, 어젯밤 너희 전 남편 집에 큰일이 생겼어. 민준이 회사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서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다네. 회사에서 밤새 회의를 했고 어제 새벽에 돌아왔을 때 너무 화가 나서 거실 의자를 때려 부수고 소리까지 질렀더라.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심장이 아파서 쓰러질 뻔했는데 오늘 아침 요리하다가 또 문제가 생겼어.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성냥팔이 소리치다가 뜨거운 국물을 팔에 쏟아서 화상을 입었어. 팔 전체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민준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차를 끌었는데 실수로 차 문을 닫지 않고 달려가서 더 큰 혼란이 됐어. 지금 집에 아무도 없고 문도 열린 채로 방치되어 있어서 나는 걱정돼서 문을 닫아줬어. 이 집이 정말 한바탕 난장판이 됐네. 메시지 끝에는 할머니가 찍은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거실은 의자가 넘어지고 유리 조각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주방에는 국물 자국이 벽까지 번져 있었으며 차는 차고 문을 열어둔 채로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며 잠시 멈춰 섰다. 민준이 프로젝트에서 실수할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큰 실수라니 그가 내가 남긴 노트 없이 전혀 대처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화상은 혼란 속에서 벌어진 우연한 사고이지만 이는 그들이 내가 없어서 일상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예진이 내 표정을 보며 뭐가 있었어? 라고 물었고 나는 메시지를 보여줬다. 예진이 메시지를 읽고 입을 떡 벌렸다. 진짜 대박이네. 그들 이제 진짜 패닉 상태인가 보네. 유진아, 너는 아무 생각 없어도 돼. 이건 모두 그들 스스로 만든 결과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저지른 건 그가 내가 만든 아이디어와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진행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나는 항상 프로젝트 진행 중에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안을 준비했지만 민준은 그 대안조차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만 진행했던 것이다. 시어머니의 화상은 그녀가 민준에게 분노를 쏟아내다가 생긴 사고이지만 이는 그들의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했다.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넣었다. 할머니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아팠을 때 항상 나가 병원에 데려다주고 간병했지만 이제는 민준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가 어떻게 대처하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새 직장 옷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다음 주 입사할 회사의 계획서를 살펴보았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패닉은 머릿속에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그들이 후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나는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는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 저녁에 할머니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이 병원에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팔에 거즈를 감고 있으면서 계속 주진이가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라고 중얼거리고 있어. 민준은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네. 정말 안쓰러운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은 거잖아. 나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그들의 패닉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나는 이제 그 과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나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새로운 직장에서 마케팅팀으로 일하며, 지난주에는 첫 프로젝트 성공으로 팀장님께 칭찬을 받았고, 동료들과 함께 카페에 가서 축하했다. 그 카페는 민준이 회사 근처에 있었지만 나는 이미 그곳이 과거와 관련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들어왔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동료와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심코 문 쪽을 보았고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팔에 아직 거즈를 감고 있었고 민준은 표정이 침울한 채로 시어머니를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곧 나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지고 민준은 입을 다물며 나를 바라보았다. 동료가 내 모습을 보고 유진님, 아는 분이세요? 라고 물었고 나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예전에 알던 분들이에요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듣고 민준은 발을 내디디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나는 동료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을 무시했지만 눈치로 그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시어머니는 민준에게 속삭이듯 말을 했고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 팔에 감긴 거즈는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은 지난달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으며 민준은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프로젝트 실패 후 회사에서 압박을 받고 있을 것 같다. 몇 분 후 그들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진아, 잘 지내고 있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요. 나는 커피잔을 들며 가벼운 어조로 대답했고 동료는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결국 입을 열었다. 유진아,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때 승진해서 너에게 이혼을 강요한 건 내 잘못이야. 내 가문 배경 같은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없어서 집도 망하고 민준도 일이 망하고 나도 팔도 다치고 정말 후회해. 돌아와 줄 수는 없을까?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어머니, 후회하신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민준 씨도 새로운 길을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있을 때는 모든 게 잘 됐잖아. 집안일도, 민준의 일도, 내 건강도, 내가 없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시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민준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나는 어머니 앞에서 너를 지키지 못했고 내 노력을 인정하지 못했어. 이제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달았어.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어머니의 말에 맞춰 살고 계실 것 같고 어머니는 저를 편리한 존재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뒤로 물러섰고 민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동료에게 우리 갈까요?
라고 말하고 카페를 나섰다. 문을 나설 때 뒤를 돌아보니 민준이 시어머니를 안으며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라고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진정한 후회의 표정이었다. 밤에 예진에게 오늘의 일을 이야기했을 때 예진은 그들 이제 진짜 후회했구나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후회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었다. 새 직장에서의 첫 프로젝트 성공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사진 속 나는 동료들과 웃고 있고 배경에는 맑은 하늘이 보였다. 그날 밤 맞은편 할머니가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이가 카페에서 너를 본 후로 계속 방에 갇혀 있고 어머니는 내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며 계속 울고 있어. 정말 너 없이 살 수 없다고 후회하고 있네. 나는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다. 그들의 후회는 늦었지만 나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나은 날들을 기대할 수 있었다. 승진일의 충격, 이혼의 결심, 떠난 후의 혼란, 그리고 마침내 찾은 자유의 모든 것이 지난 이야기가 되었고 나는 이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야기 끝.